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한일을 나는 택시, 이 EVTOL 산업에 대한 각종 기사와 보고서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마치 한 15년 전쯤 전기차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네. 그때만 해도 과연 될까 싶었는데 작년엔 신차 10대 중 거의 한두 대가 전기차였잖아요. 어쩌면 이 EVTOL도 지금 딱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닐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실제로 자료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흐름이 바로 그거거든요. 더 이상 뭐 최고의 비행기 하나를 누가 만드느냐? 이런 경쟁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또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시스템 전체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 이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시스템 경쟁의 현대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시스템 경쟁이라 와, 훨씬 더 판이 커지는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미래 교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체, 이 EVTOL 자체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헬리콥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전기를 쓴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헬리콥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이 없는 건 뭐 당연하고요. 네. 게다가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 그러니까 분산 전기 추진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이 멈춰도 추락할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뭐랄까 안전성과 친환경성, 저소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강점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들은 누가 있고 또 각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접근법이 아주 흥미롭게 갈립니다. 우선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로 꼽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어요. 아, 조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파트너십, 정부 인증까지 모든 걸 다 직접 챙기는 뭐랄까 통합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1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마쳤고요. 미 연방 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도 가장 빠르게 밟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니까 조비의 파트너들이 델타항공, 우버 같은 회사들이고 심지어 미 공군의 기체를 납품까지 했다고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미 공군 일원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에게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것. 이게 앞으로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칠 그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는데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아하. 조비는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규제와 신뢰라는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처음부터 공략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수소 전기 동력으로 841km를 논스톱 비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술적인 격차까지 벌리고 있고요. 와, 조비가 모든 걸 다 잘하는 모범생이라면 다른 회사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의 전략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들은 유나이티드 항공과 손잡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데 흥미로운 건 자동차 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기술을요? 네, 이선 EVTOL을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비가 안전과 신뢰라는 시스템의 한 축을 뚫고 있다면 아처는 경제성이라는 또 다른 축을 뚫고 있는 거군요. 정말 다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보잉의 자회사인 위스크 에어로는요, 처음부터 조종사가 없는 완전 자율비행이라는 끝판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다른 회사들이 일단 조종사를 태워서 시작하려는 것과는 정반대죠. 이건 기술이라는 시스템에 정점을 찍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이고요. 유럽의 볼로콥터는 장거리 대신 도심 내 짧은 거리에 집중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품 같은 화물 운송까지 연계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정말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비행체 성능 경쟁이 아니라 조비의 신뢰 시스템, 아처의 비용 시스템, 위스크의 기술 시스템, 볼로콥터의 물류 시스템처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미래 시장의 표준을 만들려는 거대한 체스 게임처럼 보입니다. 네,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가진 현실 산업이 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행체와 그걸 만드는 회사들의 전략은 아주 치열하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까 시스템 경쟁이라고 하셨잖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혼자 날 순 없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영국 정부예요. 보내주신 자료에 Future Flight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정부가 1억 2,500만 파운드, 산업계가 1억 7,500만 파운드를 투자해서 총 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판을 깐 거예요. 5천억이요? 네, 목표는 2028년까지 EVTOL 전기 항공편을 실제로 운항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죠. 영국 정부는 이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2030년까지 자국 GDP를 1.8%나 끌어올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GDP의 1.8%요? 와,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 조비와 버진 애틀랜틱은 이 판 위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과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워프로 잇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 그 악명 높은 구간. 네, 차로 80분 걸리는 거리를 단 8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 모델들이 정부 지원하에 착착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럼 이런 에어택시들은 어디서 뜨고 내리나요? 기존 헬기 착륙장을 그냥 같이 쓰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장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eVTOL 전용 터미널인 버티포트 시장이에요. 버티포트? 네, 스카이포트라는 회사는 런던의 리빙랩 버티포트라는 실제 실험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승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상에서는 어떻게 충전하고 보안 검색은 어떻게 할지 미래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허브를 설계하는 일이죠. 왜 비행체를 만드는 회사, 그걸 띄워주려는 정부, 그리고 그 비행기가 내릴 터미널을 짓는 회사까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미국 정부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미국 FAA는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긴 전체 인증 절차를 다 통과하기 전이라도 기술적으로 성숙한 기체들은 특정 지역이나 노선에서 먼저 제한적으로 운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아, 일종의 샌드박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상용화를 가속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기회 요인들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세상에 장밋빛 미래만 있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역시 돈이더라고요. 네. 자금 문제는 이 산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eVTOL 한 기종을 개발해서 정부 인증까지 받는데 약 10년간 10억 달러. 1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 수 있다고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거죠. 실제로 독일의 유력 기업이었던 릴리움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해서 대규모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이요? 아니 그 정도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에어택시가 과연 요금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우버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건지 자료들에서 그 경제적인 모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내용이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절대 저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처처럼 자동차식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기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또 위스크처럼 조종사를 없애서 인건비를 제로로 만들지 않는 이상 초기 시장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시간이 돈인 비즈니스맨들의 공항 도심 이동 시장을 첫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점차 대중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죠.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 다음엔 안전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국 민간 항공국 스스로 기존 항공법으로는 이 새로운 비행체들을 다 담을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법이 아직 없는 거군요. 네, 기체 인증, 조종사 자격, 운항 절차, 관제 시스템까지 모든 규정을 사실상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일 수밖에 없죠. 안전 기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로 하는 게 10억 비행시간당 1회 고장률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타는 민간 여객기랑 똑같은 수준이라면서요. 한 번도 상용화된 적 없는 기체에 이런 수준의 신뢰도를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비의 미 공군 납품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겁니다. 군의 실제 작전 환경에서 비행 데이터를 쌓고 그 가혹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기록 자체가 다른 어떤 시험보다 강력한 안전 증명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실전 경험으로 증명한다? 네, 규제라는 벽을 넘기 위해 실전 경험이라는 사다리를 놓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기술, 돈, 규제라는 산을 다 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과연 사람들이 저걸 타려고 할까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말입니다. 네,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대중의 인식, 신뢰, 사회적 선호도가 성공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퓨처플라이트 커뮤니티 통합 그룹 같은 조직까지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죠. 하긴 아무리 조용하다고 해도 우리 집 위로 계속 무언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신경 쓰일 것 같긴 해요. 소음 문제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대중의 수용성은 그 비행체가 무엇을 위해 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해요. 아, 그게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에어 앰뷸런스가 우리 집 위를 날아가는 건 대부분 수용하지만 부자 한 명을 실어 나르는 개인용 택시나 심야에 피자를 배달하는 드론이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건 참기 힘들다는 거죠. 결국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 대중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이 하늘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쓸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산업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개가 넘는 회사가 경쟁하는 이 살벌한 시장 상황 자체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든든한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거나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경쟁에서 밀리는 회사는 결국 시장의 리더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부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공적인 비행체를 만드는 것과 성공적인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리해보자면 이 산업은 더 이상 최고의 비행체 하나를 만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자본,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시스템을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록적인 841km 비행이 일반 배터리가 아닌 수소 전기 동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eVTOL이 가진 짧은 비행거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열쇠가 어쩌면 수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어택시 상용화 경쟁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소 에너지 혁명을 더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늘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날게 하는 힘의 근원일 수도 있다는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